딸에게 온 청첩장을 받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 그것도 한국 남자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첩장에 쓰여 있던 한 줄. 저희 부부는 현재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서 당장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내 딸을 임신시킨 남자가 어떤 놈인지. 이건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문화적 편견과 오해를 넘어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된 두 가족의 진실된 여정입니다. 제 남편은 30년간 캐나다 공군에서 복무했고 저는 평범한 사서였어요. 우리는 딸 제나를 항상 과보호했습니다. 그런 우리 딸이 갑자기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몇 달 후 청첩장과 임신 소식을 전해왔죠.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찬 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위, 낯선 문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이 많은 곳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사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리사입니다. 제 나이 53세, 남편 마이클과 함께 2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은 캐나다 공군 출신 은퇴 군인이고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동딸 제나가 있어요. 제나는 올해 26살인데 항상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제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극진한 보호 아래 자랐어요. 마이클은 군인 출신답게 규율과 원칙을 중요시했고 딸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주고 고등학교 때도 하교 시간에 맞춰 항상 차를 끌고 기다리곤 했죠. 제나는 그런 아버지의 보호 아래 세상의 험한 바람 한 점 맞지 않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보호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제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졌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고 졸업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제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자고 말할 때마다 마이클은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제나가 갑자기 저희를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요. 테이블에 내려앉던 마이클의 포크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니? 왜 하필 그렇게 먼 곳에? 혼자서? 누가 거기서 널 도와줄 사람이 있니? 제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집중 과정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에요.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도 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나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모습에 은근한 희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결국 제나는 떠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제나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선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하늘색 봉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청첩장이었어요. 봉투를 열자 한글과 영어로 작성된 결혼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현재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청첩장을 보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본 것은 군 생활 30년 동안 전쟁터에서도 한 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나가 결혼을?
그것도 한국 남자와 아이까지. 내가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배경은? 가족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우리 딸을.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한국에 가야겠어. 그 남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당장 항공권을 예약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짐을 쌌습니다. 제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우리가 간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구나. 다음 날 우리는 밴쿠버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제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한국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를 만나러 가자. 내 딸을 데려간 사람이 어떤 놈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우리는 제나가 보내준 주소를 가지고 택시를 탔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풍경, 그리고 어디에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능숙한 영어로 우리에게 한국에 온 목적을 물었고 우리는 간단히 딸을 만나러 왔다고만 답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나라에 온 우리는 불안감이 더 커질 뿐이었어요. 마침내 택시가 멈춘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잘 정돈된 조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주소를 확인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리사 씨와 마이클 씨 맞으신가요? 제나의 부모님이시죠?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넨 그 남자는 바로 우리 딸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의 사위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을 지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의 단정한 차림새였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나는 어디 있지? 남편이 첫마디는 차가웠어요.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나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정기검진이 있어서요. 곧 돌아올 겁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오시죠. 오랜 비행 후에 쉬셔야 할 텐데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가 나타났어요. 현대적인 가구들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놓인 한국 전통 소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우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마이클은 거실 한쪽을 차지한 책장을 주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제나와 지우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찍은 사진,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서 함께 점프하는 사진, 그리고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는 모습까지. 모두 제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가 차를 가져왔을 때 마이클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 딸을 만났지?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인데 전역 후 군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했어요. 이 말에 마이클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도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제나와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거든요. 제나는 처음엔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서울 곳곳을 보여주며 한국 문화를 소개했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급히 결혼한 거지? 우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나가 걱정했어요. 특히 마이클 씨가 반대할까 봐. 저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척하며 우리 딸과 결혼했다는 건가? 지우는 고개를 들고 마이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나에게 프러포즈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우연이었지만 저희에겐 축복입니다. 저는 제나와 우리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제나가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짝 불러온 배와 건강한 피부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아빠. 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나에게 다가갔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제나를 꼭 안았어요. 많이 변했구나, 우리 딸. 제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변했어요.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원해서 한 결정이니? 강요받은 건 아니고? 제나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빠.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결정이에요. 지우는 제게 세상을 볼 용기를 주었어요. 저를 항상 존중해주고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깜빡이며 딸의 말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호텔 방에서 마이클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사, 우리가 딸을 잃은 것 같아. 그 남자가 제나에게 뭘 한 거지? 우리 딸은 이렇게 큰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사람이 아니야.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제나가 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가 아니라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믿을 수 없어. 내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우리를 데리러 호텔로 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서울 시내 투어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며 지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가이드의 설명이 아니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은 항상 강인함과 지혜로 극복해왔어요. 마이클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했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간 복무했습니다. 특히 대테러 부대에서 활동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30년간 공군에 있었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도 파병됐었지. 두 사람은 군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나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자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녹색 공간들까지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서울이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제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전혀 상상했던 것과 달라. 마이클도 감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으로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고 지우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김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된장찌개, 이건 갈비.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은 생소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갈비를 매우 좋아했어요. 이 고기는 정말 맛있군. 캐나다에서도 먹을 수 있나?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요. 밴쿠버에도 좋은 한국 식당들이 많을 겁니다. 식사 중에 지우는 자신의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미 몇몇 큰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군 생활 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팀워크가요. 마이클은 점점 지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대 시절의 경험과 훈련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어요. 공통된 경험이 그들을 조금씩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제나는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낯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해요. 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죠. 제나는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해요. 범죄율이 매우 낮고 대중교통도 정확하고 깨끗하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예요. 마이클은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지만 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의 부모님이 우리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지우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가정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우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우의 어머니 정미 씨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지우의 아버지 현우 씨는 조금 더 무뚝뚝했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은퇴한 건축가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 보였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은 그들의 정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현우 씨가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잔을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마이클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미 씨가 음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갈비찜이에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이건 잡채, 이건 전. 우리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이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갈비찜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있네요. 정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발효식품들이 많고 채소와 육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두 가족의 배경과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현우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강인하게 극복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전쟁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유엔군으로 참전했었죠. 현우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중요한 혈맹국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정미 씨는 저와 제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나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딸이 이렇게 먼 나라에 혼자 온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특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낯선데. 정미 씨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우가 군대에 있을 때 매일 걱정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봐요. 하지만 제나는 정말 훌륭한 젊은 여성이에요. 한국어도 빠르게 배우고 우리 문화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특히 한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정미 씨가 제나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인데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 비취는 행운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제나에게 주고 싶어요. 제나는 감동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받았고 정미 씨가 다가와 그것을 제나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이클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우의 아버지는 마이클을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의 전통주를 마시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나중에 마이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현우 씨가 자신의 청년 시절과 한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그가 침대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그의 굳은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지우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특히 그의 아버지. 자신의 나라와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그리고 그들이 제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에요. 나도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가 너무 서둘러 판단한 것 같아.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나가 이렇게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우리 딸은 항상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는데 어쩌면 그게 바로 제나가 필요로 했던 변화였을지도 몰라요. 마이클,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제나를 보호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내일 좀 더 지켜보자. 다음 날 우리는 지우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세련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젊고 열정적으로 보였고 지우를 매우 존경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미 몇몇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해킹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프라 보호에 특화되어 있죠. 마이클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군 경험이 이런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사명감이요. 저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이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도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우는 자신과 제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분간 서울에 머물 계획입니다. 제 사업이 여기 있고 제나도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년 캐나다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밴쿠버에도 지사를 열 계획이에요. 그러면 두 나라를 오가며 살 수도 있겠죠. 마이클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어요. 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나와 우리 아이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길 원해요. 캐나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두 가지 모두 소중하니까요. 마침내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나? 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제나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마이클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좋아. 자네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네. 다음 날 지우는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찰인 조계사였어요.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즈넉한 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주 찾는 곳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찰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아름다운 단청과 웅장한 불상,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자 지우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 제나를 만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과 순수함이 있었어요. 마이클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나는 한국 문화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표면적인 것들만 보지만 제나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녀는 제게 캐나다의 아름다움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나에게 청혼하기 전 이곳에 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결론은 예스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클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마이클 씨와 리사 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정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나는 항상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원했어요. 특히 마이클 씨예요. 마이클은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항상 제나를 보호하려고만 했어.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딸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나의 성장을 막았던 것 같아.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네가 우리 딸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와 자신감이었군. 그리고 그건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이야. 처음으로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감동했어요. 고맙네, 지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그날 저녁 우리는 제나와 지우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마이클이 갑자기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를 제안하고 싶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우리 모두 잔을 들어 부딪혔고 그 순간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식사 후 마이클은 제나를 발코니로 데려갔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한 후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 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어. 다음 날 우리는 제나와 지우와 함께 한국의 전통 혼례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통 의식을 통해 우리의 결합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한복 가게에서 저와 마이클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았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디자인의 한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마이클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아빠? 제나가 물었어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군. 처음으로 나 자신이 진정한 국제인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통 혼례식 준비를 위해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혼례 소품들을 구경하며 한국 문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정말 깊고 풍부하군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천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통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첨단 기술의 도시 한가운데서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 투어를 했습니다. 밤의 서울은 화려한 네온과 빌딩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제나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제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단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이거든. 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지우를 만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제 안에 있던 용기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 네가 정말 성장했구나.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제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이제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빠도 너를 이해하고 있어.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날, 우리는 제나와 지우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과 몇몇 친한 친구들이 초대되었고 모두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파티 중간에 지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켜자 큰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제나가 한국에 온 이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부터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지우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는 장면들까지. 마지막 장면은 제나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항상 두려움에 갇혀 있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실패하는 것 모두 무서웠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용기를 배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있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만났고요. 그는 제게 힘이 되어 주었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곧 태어날 우리 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영상이 끝나고 방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 역시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너무 보호만 하려고 했어. 네가 이렇게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 제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후 마이클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이클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 딸을 부탁하네, 아들. 지우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제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마이클은 갑자기 지우를 끌어안았고 두 남자는 감동적인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우리 부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호텔 방에서 마이클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우리 딸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한국에 있는 또 다른 가족.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우리는 제나, 지우, 그리고 지우의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짐은 슬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마음이 편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연락할게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딸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될 생각을 하니 정말 신기하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 우리가 곧 다시 올게. 지우의 어머니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출산 선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으로 첫 100일 잔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제나와 지우는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현대적이고 정이 많은 곳일 줄 몰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줄도 몰랐지.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갈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곳이었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의 미래가 함께할 나라였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우리는 제나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그리고 여자아이예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이름은 정했니? 제나와 지우는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네, 소피아 지민이라고 지을 거예요. 소피아는 서양 이름이고 지민은 한국 이름이에요. 두 문화 모두를 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피아 지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야.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우리 손녀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제나의 임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술 덕분에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우는 항상 제나의 옆에서 그녀를 돌봐주었고 그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산부를 케어했습니다. 한국에는 태교에 관한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해요. 임신부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죠. 제나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며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과 정원을 자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임신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엄마. 모든 가족이 함께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지우 어머니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태교의 좋은 책들도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제나가 낯선 나라에서도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우리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집의 빈 방을 손녀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와 한국 문화를 모두 반영한 아기방을 만들고 싶다며 열정을 보였죠. 아기방에 한국의 전통 문양과 색상을 넣고 싶어. 리사, 인터넷에서 한국의 전통 유아용품을 좀 찾아봐. 남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손녀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또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한국어 입문 과정에 등록했고 매주 2번씩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손녀와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마이클은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도 제나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하며 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와 한국의 문화, 그리고 지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의 군대 동료들은 지우가 한국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마이클의 집에 모여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네들이 알아야 해. 한국의 해병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한 군대야. 우리 사위는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였어. 마이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실감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제나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첫 방문 때와 달리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출발 전날 우리는 소피아 지민을 위한 선물을 챙겼습니다. 캐나다의 전통 퀼트 담요, 메이플 시럽으로 만든 유기농 과자, 그리고 밴쿠버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그림책들이었어요.
우리의 문화도 손녀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리사.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 그저 먼 아시아의 한 국가일 뿐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 저는 남편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그게 또 인생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는 거요. 우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낯설음 대신 친근함이, 불안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지우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리사 씨, 잘 오셨습니다. 제나는 병원에 있어요. 진통이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의 부모님도 이미 와 계셨어요. 정미 씨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제나는 지금 진통 중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이클과 지우의 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저와 정미 씨는 출산 준비물들을 확인했어요. 두 가족이 함께 이 순간을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 감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제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 소피아 지민을 만나보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붉은 얼굴의 작은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안녕, 소피아 지민. 할아버지란다. 정말 반가워. 그 순간 아기가 마이클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우의 부모님도 다가와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4명의 조부모가 함께 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미 씨가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첫 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목걸이를 아기 옆에 놓았습니다. 마이클도 우리가 가져온 캐나다 퀼트 담요를 꺼내 아기를 감싸주었어요. 두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우리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소피아 지민의 미래로 이어졌어요. 소피아 지민은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캐나다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예의와 근면함. 둘 다 중요한 가치죠. 지우의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맹세합시다. 소피아 지민이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겠다고요. 우리 모두 잔을 들어 그 맹세에 동참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캐나다인과 한국인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소피아 지민의 탄생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계획을 수정해 2달 동안 서울에 머물기로 했어요. 제나와 지우를 돕고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제나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원룸을 빌렸고 매일 아침 손녀를 보러 갔어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제나는 3-7일이라 불리는 21일간의 회복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를 받았어요. 지우의 어머니가 전통 산후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저도 캐나다식 영양식을 만들어 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는 정말 체계적이네요. 저는 정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산모를 특별히 케어하는 문화가 없어요. 정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여겨져요.
그래서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두 할머니는 함께 손녀를 돌보며 서로의 육아 방식을 배웠습니다. 저는 정미 씨에게 캐나다식 자장가를,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포대기 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두 문화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교류되었습니다. 마이클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소피아 지민을 안고 서울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가 점점 자신감 있게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내게 가르쳐주는 게 많아. 어느 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말이야. 손녀의 100일 잔치가 다가오자 우리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100일 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 의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아기가 100일을 건강하게 넘기면 큰 축하를 했다고 해요. 지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복을 준비하고 100일 음식들을 주문했어요. 특히 백설기라는 하얀 떡은 아기의 순수함과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100일 잔치 당일 소피아 지민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나의 한국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특별한 날을 축하했어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였습니다.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기가 먼저 짚는 물건으로 미래를 점치는 전통 의식이었어요. 연필학자, 돈부, 실장수 등 다양한 상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소피아 지민은 망설임 없이 연필과 돈을 동시에 집었어요. 방 안에 웃음이 터졌고 지우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똑똑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가 될 거예요.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진 셈이죠. 마이클은 행복한 표정으로 지우의 아버지와 건배를 나눴습니다. 우리 손녀는 두 문화의 최고를 다 물려받았군요. 100일 잔치를 마치고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지우와 제나와 함께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캐나다로 자주 와주길 바라요. 소피아 지민이 두 나라와 두 문화 모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요. 지우와 제나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이었어요. 소피아 지민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게. 손녀와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 지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마이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버님. 가족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서의 작별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지민을 안고 그녀의 작은 얼굴에 키스를 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만 같았어요. 곧 다시 보자, 우리 예쁜 손녀.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제나와 지우는 우리를 끝까지 배웅해 주었고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에 밴쿠버에서 만나요. 소피아 지민의 첫 캐나다 방문이 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곳, 소피아 지민의 고향인 곳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우리 딸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우리가 한국인 사위를 얻고 한국과 캐나다 혼혈의 손녀를 갖게 될 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우리의 집은 한국 문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한국의 전통 장식품들이 자리 잡았고 부엌에는 김치 냉장고가 설치되었어요. 마이클은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를 하며 소피아 지민과의 화상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안녕, 우리 예쁜 손녀. 마이클은 매일 같은 인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소피아 지민은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는 그 과정을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술 덕분에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사는 딸에 대해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친구들을 초대해 한국 요리를 대접하고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마이클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 중 하나야. 그의 군대 친구들은 특히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관심을 보였고, 지우의 군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마이클은 자신의 사위가 한국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라는 소규모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차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음식, 예술, 그리고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예요. 저는 수업 중에 말했습니다. 천년된 궁궐 바로 옆에 초현대식 건물이 있고 첨단 기술 속에서도 가족과 전통 가치를 중요시하죠. 도서관은 한국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더 많이 구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주최했어요. 한국 음식을 나누고 영화를 상영하고 때로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초대해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큰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지역 제향군인회에서 한- 캐나다 참전 용사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노병들과 한국의 참전 용사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혈맹관계야. 마이클은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거야. 그의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몇 달 후 첫 번째 교류 행사가 밴쿠버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은 캐나다의 동료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고 두 나라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편 제나와 지우는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나는 한국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우의 회사는 캐나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캐나다에 지사를 열면 1년에 몇 달은 밴쿠버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가 화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 지민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나와 지우, 그리고 소피아 지민이 밴쿠버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의 모든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아기 방을 완벽하게 꾸몄어요. 마이클은 직접 나무로 요람을 만들었고, 저는 한국과 캐나다의 전통 문양을 섞은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 공항은 감동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은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소피아 지민이 외쳤습니다. 그녀의 첫 말 중 하나가 한국어로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마이클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의 밴쿠버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이야. 너의 또 다른 고향이지.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모여 소피아 지민의 첫 생일을 축하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캐나다의 전통 음식과 한국 요리가 나란히 놓였고 모두가 두 문화의 맛을 즐겼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적 조화지. 마이클의 형이 말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국식 돌잔치와 서양식 생일 파티를 결합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은 전통 한복과 귀여운 생일 모자를 함께 착용했고 케이크 자르기와 돌잡이 의식을 모두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소피아 지민이 의사청진기를 집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 손녀는 의사가 될 거야.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지우의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고 두 가족은 거리를 초월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밴쿠버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스탠리 파크의 거대한 나무들, 그랜빌 아일랜드의 활기찬 시장, 그리고 밴쿠버 섬의 평화로운 해변까지. 제나와 지우는 캐나다의 자연 경관에 감탄했고 소피아 지민은 새로운 환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탐험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함께 밴쿠버 근교의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태평양의 장엄한 전경이 우리를 압도했어요. 저기 저 너머에 한국이 있어. 마이클이 소피아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난 곳이지. 바다 건너에 또 하나의 내 고향이 있단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피아 지민은 행운아예요. 두 개의 고향과 두 개의 문화를 가졌으니까요. 저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문화적 조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피아 지민이 잠든 후 우리 네 명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었을 뿐인데. 마이클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옳았어, 제나. 나는 너를 너무 보호하려 했고 네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했지. 하지만 네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 지우는 마이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나를 사랑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네요.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소피아 지민은 그 모든 지혜와 사랑을 물려받을 거예요. 밴쿠버에서의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제나와 지우 그리고 소피아 지민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잠시 안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 두 나라, 두 문화를 오가며 계속될 테니까요. 공항에서 마이클은 소피아 지민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한국에 갈게. 그때까지 잘 자라야 해. 소피아 지민은 마이클의 뺨에 키스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마이클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소피아 지민이 3살이 되었을 때 지우의 회사는 드디어 밴쿠버에 지사를 열었어요. 이제 그들은 1년에 몇 달씩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이클은 은퇴 후 새로운 열정을 찾았어요. 그는 한 캐나다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군사 역사에 대한 강연을 자주 했고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야. 마이클은 강연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혈맹이자 중요한 경제, 문화적 파트너야.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한국 문화 강좌가 인기를 얻자 저는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시작했어요. 주로 한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수강생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수업 중에 자주 말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죠. 제나와 지우도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제나는 서울에서 국제학생 상담센터의 디렉터가 되었고 지우의 보안회사는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소피아 지민에게 두 문화의 가치를 고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속에서 자라며 놀라운 적응력과 개방성을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적 뉘앙스도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한국어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영어로 할까요? 그녀는 화상통화에서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항상 한국어로 해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손녀와의 대화를 통해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소피아 지민이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일본 교토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제3국에서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함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과 정원에서 우리 세 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더욱 깊게 했어요. 지우의 부모님은 일본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마이클은 일본에 주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은 이 모든 대화를 흡수하며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지만 다른가요? 캐나다와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녀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행 중 우리는 소피아 지민의 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녀의 이중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소피아 지민은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거예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국경이나 문화적 장벽이 없을 거예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녀는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넓은 세계에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길 바라. 교토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함께 강가에서 소원등을 띄웠습니다. 각자 등불에 소원을 적어 물에 띄우는 의식이었어요. 소피아 지민은 자신의 등불에 무엇을 썼는지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있길 바랐어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함께요. 그녀의 순수한 소원에 우리 모두 감동했고 마이클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함께야.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어떤 바다보다도 넓으니까. 교토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서울과 밴쿠버를 더 자주 오가기 시작했고 제나와 지우도 캐나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아 지민은 두 나라의 학교를 오가며 공부했고 양쪽 문화에 모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집을 하나 사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의 생각을 들어보니 이치에 맞았어요. 제주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온화한 기후와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어 외국인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소피아 지민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고 제나와 지우도 일하는데 부담이 적을 거야.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제나와 지우에게 제안했고 그들도 큰 환영을 표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 아름다운 집을 구입했어요. 그곳은 한국 전통 가옥의 요소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제주도 집은 곧 세 가족의 소중한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휴일이나 방학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소피아 지민은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제주도 생활을 매우 즐겼어요. 그는 지역 어부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낚시를 다니고 한국의 은퇴한 군인들과 교류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의 한국어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었고 이제 그는 거의 원어민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년에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마이클은 종종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야. 저 역시 제주도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여성들과 함께 제주 전통 요리를 배우고 해녀들의 문화를 연구했어요. 그들의 강인함과 공동체 정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은 제주도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며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웠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해변 청소 활동에 참여하고 할머니와 함께 약초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크면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소피아 지민의 진지한 걱정에 마이클은 더욱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위원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캐나다와 한국의 환경단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풍요롭게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여정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한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소피아 지민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놀라운 아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뿐 아니라 일본어도 배우고 있었어요. 두 문화 속에서 자란 그녀는 뛰어난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소피아 지민은 문화대사로 불렸어요. 그녀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캐나다 문화를, 밴쿠버에 있을 때는 한국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문화교류 프로젝트는 학교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 지역 교육청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어느 날 소피아 지민이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곳이요. 마이클과 저는 손녀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의 제안을 지원하기로 했고
제주도에 우리 집을 첫 번째 캠프 장소로 제공했어요. 지우와 제나도 이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제나는 국제학생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찾아 연락했어요. 그렇게 두세 개의 다리 브리지 비트윈 투 월즈라는 이름의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15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어요. 모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캠프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음식 만들기, 문화교류 워크숍, 언어 배우기, 그리고 환경보호 프로젝트까지. 아이들은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너희들은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은 마이클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들의 고민과 기쁨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캠프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음 해에는 참가 신청이 2배로 늘었어요. 우리는 규모를 확장해 제주도에 더 큰 시설을 빌리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소피아 지민의 캠프는 곧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부에서 관심을 보였고 여러 언론에서 이 독특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취재했어요. 심지어 유네스코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다문화 교육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손녀가 이루어낸 성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불안과 편견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주도 집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이클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나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내 딸이 낯선 나라에서 상처받을까봐, 우리와 멀어질까봐 두려웠지. 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니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네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지. 저 멀리 해변에서는 소피아 지민과 캠프 친구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의 노래가 밤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손녀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건 모두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별이 가득한 제주도의 하늘 아래 우리는 이 특별한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반대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문화와 국경을 넘어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났으니까요. 소피아 지민은 우리의 미래였고 그녀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두 문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로서. 내 딸을 임신시킨 한국 남자를 만나러 갔을 때 나는 분노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사랑의 힘, 그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할 때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자 저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지민처럼 우리 모두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넓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낯선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한 순간이 있었나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우리는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